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공간을 넘나들며 깊은 예술의 세계를 탐험할 안내자 예술 감옥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발을 디디고 계신 이 공간에서는 한국 현대미술의 역사에서 가장 눈부신 성취를 이룩한 선구자 유영국 화백의 탄생 110주년을 기념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회고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의 제목은 바로 사는 내 안에 있다입니다. 이 한 문장에는 평생에 걸쳐 자연의 본질을 탐구하고 그것을 자신만의 순수한 조형 언어로 승화시켰던 거장의 위대한 예술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은 유영국 미술문화재단 그리고 조선일보사와 함께 뜻을 모아 이번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대중에게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소중한 미공개작들을 포함하여 강렬한 에너지를 뿜어내는 유화, 회화 작품들, 나무와 다양한 재료를 짜맞춘 부조작품, 청년 시절의 실험 정신이 돋보이는 사진과 드로잉, 그리고 그의 삶과 예술적 발자취를 생생하게 증명하는 아카이브 등 총 170여 점에 이르는 방대한 작품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처럼 거대한 규모의 전시를 통해 우리는 유영국이라는 한 인간이자 예술가의 우주를 총체적으로 조망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는 서울시립미술관이 야심차게 새롭게 선보이는 한국 근대 거장전 시리즈의 기념비적인 첫 번째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특별합니다. 한국 근대 거장전 시리즈는 우리 근대 미술이 이룩한 위대한 예술적 성취를 단순히 과거의 유물로 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오늘의 시선으로 새롭게 바라보고 현재의 맥락과 연결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첫 번째 주인공으로 선정된 유영국 화백은 일제강점기의 억압과 한국전쟁의 참혹한 비극, 그리고 이어진 민주화 운동과 한강의 기적으로 대변되는 압축적인 경제성장 등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한국 근현대사의 소용돌이를 온몸으로 관통해낸 인물입니다. 그 거친 역사의 경랑 속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고 추상미술이라는 당대의 가장 전위적이고 혁신적인 아방가르드 예술을 자신의 삶과 작품 속에서 올곧게 실천해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요하면서도 뜨겁고 지극히 이성적이면서도 말할 수 없이 서정적인 유영국의 추상세계 속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이어지는 해설을 귀로 들으시며 눈앞에 펼쳐진 선과 색채의 경이로운 향연을 천천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작품 감상에 앞서 이번 전시를 더욱 흥미롭게 즐길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감상 방식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번 전시는 화가의 소년 시절부터 노년 시절까지를 순서대로 보여주는 전통적이고 평면적인 회고전의 방식을 과감하게 탈피했습니다. 관람객 여러분이 유영국 화백이 일생 동안 내렸던 수많은 예술적 결단과 작업에 대한 무서운 몰입, 그리고 그가 최종적으로 도달하고자 했던 숭고함과 무한한 우주의 리듬을 보다 입체적이고 흥미롭게 만날 수 있도록 아주 독특한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구조의 핵심은 바로 유영국의 화업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자 분수령이 되었던 해인 1964년입니다. 전시는 이 1964년이라는 아주 특별한 정점을 기점으로 삼아 시간의 흐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그의 예술적 출발점을 먼저 확인한 뒤 다시 시간을 앞으로 돌려 생애 후반부에 깊고 아늑한 심상추상의 세계로 나아가는 일종의 시간여행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시간의 역행과 순행 구조는 거장의 예술 세계를 다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유영국의 긴 화업과 인생의 흐름을 말로 풀어서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그의 예술 여정은 크게 5가지 장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장은 1935년부터 1943년까지로 일본 도쿄의 문화학원 시절입니다. 이때 그는 서구의 아방가르드 미술 사조를 흡수하며 부조와 사진, 기하학적 추상 실험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두 번째 장은 1943년부터 1955년까지로 귀국 후 맞이한 해방과 전쟁의 혼란기입니다. 그는 이 시기를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어선을 타고 양조장을 경영하며 보냈기에 스스로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신사실파 활동을 하며 추상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장은 1950년대 후반부터 그가 본격적인 전업 화가로 자리매김하는 1964년까지입니다. 향토적인 소재를 반추상이나 표현주의적인 거친 질감으로 표현하며 화단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네 번째 장은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로 그의 예술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입니다. 매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작업실에서 노동하듯 그림을 그리며 차가운 기하학적 질서와 뜨거운 삼원색의 변주를 완성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장은 1970년대 후반부터 그가 타계할 때까지의 시기입니다. 심장수술을 비롯한 수많은 병마와 싸우면서도 자연과 인간이 완벽하게 동화된 평온하고 서정적인 심상추상의 세계를 완성해냈습니다. 유영국 화백의 작품을 보면 하나의 단어가 머릿속에 끊임없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산입니다. 유영국의 회화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산은 단순히 우리 고향의 실제 풍경을 그대로 베껴 그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 울진의 깊은 바다와 거대한 산맥에 대한 기억의 총체이며 동시에 점과 선, 면과 색채라는 회화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이 정교한 균형을 이루어 만들어낸 내면의 단단한 구조물입니다. 즉, 산은 그에게 외부에 존재하는 재현의 대상을 넘어 인간의 마음속에 영원히 존재하는 조형적인 본질이자 우주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이 인간의 창작이라는 개념을 뿌리째 흔들고 있는 이 시대에 왜 우리는 여전히 유영국의 거친 붓자국과 기름 냄새 가득한 유화 작품 앞에서 깊은 감동을 받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의 작품이 한 시대를 치열하게 살아낸 인간의 고귀한 숨결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구축한 아름다움의 질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시각적인 경이로움을 선사하며 창작이란 무엇인가라는 예술의 근본적인 질문으로 우리를 다시 호출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의 위대한 예술 작품들을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1964년 위대한 결단과 몰입의 순간. 전시의 출발점이자 가장 뜨거운 에너지가 고여있는 1964년의 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공간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는 작품의 제목은 영문으로 워크, 우리말로 아주 단순하게 표현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1964년에 제작되었습니다. 당시 유영국의 나이는 48살이었습니다. 예술가로서 결코 적지 않은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시는 유영국 화백의 생애 첫 번째 개인전이었습니다. 한국 추상미술의 든든한 구심점으로서 신사실파, 모던아트협회, 현대작가초대전, 신상회 등 한국 현대미술사의 굵직한 단체들을 직접 결성하고 이끌었던 그의 명성에 비추어 본다면 이토록 늦은 첫 개인전은 당시 화단에서 매우 이례적이고 놀라운 사건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당시의 전시를 관람했던 저명한 미술평론가 김영주는 유영국을 가리켜 탐구적인 색채의 연마사라는 위대한 명명을 선사했습니다. 그리고 기록을 통해 강렬한 녹색과 황색, 적색과 청색 등의 원색이 다이내믹하게 처리된 100호 이상의 대작들이 뿜어내는 에너지는 실로 엄청난 충격이었다고 생생한 반응을 전해왔습니다. 여기서 100호라는 크기는 가로가 1m 60cm, 세로가 1m 30cm에 이르는 거대한 크기입니다. 이러한 대형 유화 작품 15점이 전시장 벽면을 가득 채우고 동시에 에너지를 뿜어냈을 때 사람들이 느꼈을 시각적 경이로움은 상상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화단에 커다란 충격을 준 것은 단지 화면 밖으로 터져나오는 선과 색채의 화려한 향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유영국 화백은 이 첫 번째 개인전을 기점으로 삼아 지금까지 자신이 주도해왔던 모든 미술동인 중심의 그룹 활동과 단체 활동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오직 2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개인전만을 통해서 자신의 새로운 작품들을 세상에 선보이겠다는 고독한 약속을 내걸었습니다. 이 시기는 한국 미술계의 수많은 선구적 예술가들이 더 넓은 예술적 자유와 새로운 자극을 찾아 해외로 눈을 돌리던 때였습니다. 그와 함께 아방가르드 미술의 최전선에서 헌신했던 동료 예술가 한묵과 문신은 이미 1961년에 프랑스 파리로 떠났고 신사실파를 함께 이끌며 깊은 교감을 나누었던 김한기 화백 역시 1963년에 미국 뉴욕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많은 이들이 서구의 중심부로 떠나갈 때 유영국은 한국을 떠나지 않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해외로 나가는 대신 자신만의 어둡고 고요한 작업실 안으로 깊이 침잠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의 속도나 세상의 화려한 유행에 결코 휩쓸리지 않고
오직 자신만의 내밀하고 깊이 있는 예술 언어에 집중할 것을 엄숙하게 결단한 것입니다. 이 1964년의 결단 이후 유영국은 매일 아침 일찍 작업실로 출근하고 저녁 시간이 되면 집으로 돌아오는 마치 정직한 노동자와도 같은 단순화된 일상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상 속에서 묵묵히 그리고 외롭게 자신만의 순수한 추상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 타오르는 듯한 붉은빛과 깊이를 알 수 없는 푸른빛의 대비를 바라보며 타협하지 않는 예술가의 단단한 의지를 마음으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 추상의 출발과 격동의 한국 근현대사. 이제 우리는 유영국 화백이 왜 1964년에 그토록 단호하고 위대한 예술적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질문을 가슴에 품고 그의 예술적 출발점이자 청년 시절의 공간으로 한 걸음 더 뒤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이 방에서 만나실 작품의 제목은 직선이 있는 구도이며 1949년에 제작된 작품입니다. 유영국은 일제강점기라는 대단히 암울했던 시기인 1935년에 일본 도쿄로 건너가 문화학원 유화가에서 본격적인 미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도쿄의 문화학원은 엄격하고 보수적인 일본의 다른 미술학교들과는 달리 극히 자유롭고 진보적인 분위기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개성과 자유를 무엇보다 존중했던 이 문화학원의 학풍 속에서 청년 유영국은 당시 일본 지식인 사회에 신선하게 소개되고 있던 입체파와 미래파, 초현실주의와 러시아 구성주의 등 서구의 가장 전위적인 아방가르드 미술 사조들을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흡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사물의 구체적인 형태를 지워버리고 새 시대의 이상향과 과학적인 유토피아의 비전을 담아내고자 했던 순수한 추상미술의 매력에 그야말로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이 시기 유영국은 캔버스 위에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는 전통적인 회화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나무판을 정교하게 짜맞추어 기하학적인 형태를 만드는 부조 작업을 시도하는가 하면 빛과 음영의 조화를 정밀하게 포착하는 사진 매체 등 다양한 예술 실험을 종횡무진 넘나들었습니다. 그러나 1943년 태평양 전쟁의 전황이 극도로 악화되면서 그는 어쩔 수 없이 모든 유학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 울진으로 귀국하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그를 맞이한 것은 해방의 기쁨도 잠시 이어진 한국 전쟁이라는 민족사적인 대참극과 혼란이었습니다.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그는 1948년부터 1950년까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을 양성했고 한국 최초로 뚜렷한 조형 이념을 표방했던 미술단체인 신사실파에 참여하여 순수 추상예술의 불씨를 지키기 위해 애썼습니다. 하지만 참혹한 시대는 예술가에게 온전히 분만을 쥐고 있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거칠고 황폐해진 현실 속에서 당장 굶주리는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했던 유영국은 결국 붓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고향 울진에서 직접 고기잡이 배를 타며 거친 바다 위에서 어선을 운항했고 생계를 위해 양조장을 직접 경영하며 전업 경영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유영국 화백은 훗날 이 시기, 즉 1943년부터 1955년까지의 시절을 돌아보며 자신이 예술가로서 가장 찬란하게 피어나야 할 30대 시절을 생업의 현장에서 허비해버렸다는 깊은 자책감과 부채감을 담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스스로를 모질게 채찍질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잃어버린 10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거친 바다와 싸우고 땀 흘려 일하며 체득한 삶의 단단한 야성적 생명력은 그가 다시 화단으로 복귀했을 때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자양분이 되어주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1960년대에 접어들며 4.19 혁명과 5.16 군사정변 등 정치적 격변이 몰아치는 속에서도 유영국은 아카데미즘과 권위주의가 지배하던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즉 국전의 보수성에 거세게 반대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야해 아방가르드 미술가로서 자신의 예술적 신념에 충실했습니다. 러시아 구성주의의 영향을 받은 차가운 기하학적 추상, 한국의 자연과 향토적인 소재를 따뜻하게 접목한 반추상, 그리고 내면의 감정을 거친 붓질로 뿜어내는 표현주의적 추상에 이르기까지 그는 자신의 추상 미술을 끊임없이 도전하고 갱신해 나갔습니다. 지금 눈앞에 계신 1949년 작 직선이 있는 구도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전쟁 직전의 그 어두운 혼란기 속에서도
가로지르는 명징한 직선들과 면의 완벽한 분할이 얼마나 견고하게 화면을 지배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대를 앞서간 한 천재의 명석한 이성과 조형 감각이 이 조그만 화면 안에서 이미 완벽하게 완성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추상의 절정, 기하학적 질서와 색채의 우주. 시간여행은 이제 다시 가속도를 내어 앞으로 전진합니다. 이번에 도달한 공간은 유영국이 추구했던 순수 추상 미술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확장되고 그 조형적 의미가 본격적인 절정에 달했던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의 공간입니다. 여기서 감상하실 작품의 제목은 작품이며 1967년에 제작되었습니다. 1964년 첫 개인전에서 대담한 전업화가 선언을 한 이후 유영국은 자신의 추상 미술을 더욱 정교하고 밀도 높게 발전시키는 데 온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1960년대와 70년대에 걸쳐 그의 화업 인생 중 가장 찬란한 추상의 절정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1966년부터 1970년까지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교수직을 맡기도 했으나 이내 학교가 요구하는 의무 출강 시간과 행정적인 업무들이 자신의 온전한 작업 시간을 빼앗고 마음을 분산시킨다는 부담감 때문에 과감히 교수직을 사임해버렸습니다. 그는 오직 매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자로쬐듯 정확하게 짜인 일상을 고수하며 작업실로 출근했습니다. 조수도 없이 그 어떤 타인의 도움도 받지 않고 커다란 캔버스 앞에 홀로 서서 묵묵히 물감을 바르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시기 유영국의 추상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는 바로 선과 면, 그리고 색채입니다. 이 세 가지 원초적인 요소들이 만들어내는 화면 속의 조형적 질서는 서로 정밀하게 균형을 이루거나 격렬하게 대치하면서 유영국 특유의 파괴적인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특히 1960년대 후반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몰아치던 역동적인 시대였습니다. 인류가 최초로 달에 착륙하여 우주를 향해 문을 열었고 과학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한국 사회 역시 압축적인 경제성장의 가속도가 붙으며 온 나라가 건설과 도약의 에너지가 넘쳐나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는 미술계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선과 색채의 정밀한 배열을 통해 눈의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오바트 기법이나 생면의 경계를 칼로 자른 듯 선명하고 깨끗하게 처리하는 하드에지 기법 같은 서구의 차가운 기하학적 추상 흐름이 한국 화단에도 거센 열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유영국 화백은 이러한 거대한 시대의 변화와 예민하게 호흡하면서도 결코 서구의 유행을 그대로 모방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자신만의 내적 필연성과 고향의 자연에 대한 깊은 사유를 바탕으로 더욱 다채롭고 풍성한 조형적 질서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단순하게 정제된 기하학적 형태들을 화면 위에 완벽한 비례로 배치하고 눈이 시릴 정도로 강렬한 원색들의 조화를 추구했습니다. 여기에 유영국 고유의 독특한 마티에르, 즉 캔버스 위에 유화 물감을 겹겹이 쌓아 올려 만든 거칠고 묵직한 물성의 재질감이 조화를 이루며 그의 추상은 마침내 회화적 아름다움의 절대적인 정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시기 작품들의 색채를 주의 깊게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영국은 흔히 빨강과 노랑, 파랑이라는 순수한 삼원색을 가장 잘 쓰는 화가로 알려져 있지만 자세히 보면 그가 사용하는 색의 스펙트럼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넓고 깊습니다. 고혹적인 보라색과 화사한 분홍색, 싱그러운 초록색의 미묘한 변주들이 화면 곳곳에서 숨을 쉬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사용된 원색들은 서로를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서로의 빛을 가장 강렬하게 밀어 올려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숙연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토록 눈부신 회화적 성취를 이루고 한국 화단의 거장으로 추앙받던 유영국 화백이었지만 1975년 그의 나이 59세에 이르러서야 평생 처음으로 소중한 작품 단 한 점이 대중에게 판매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거의 평생을 상업적인 성공이나 대중적인 인기, 화단의 평판에는 단 1mm도 한눈을 팔지 않고 오직 회화의 본질과 조형적 완성도만을 향해 고집스럽게 걸어갔던 예술가의 숭고한 뚝심이 바로 이 1967년작 작품의 강렬한 빛깔 속에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생의 의지, 심상추상과 삶의 엄숙함. 이제 우리는 유영국 화백의 생애 후반기이자 그의 예술이 한 인간의 삶과
완벽하게 하나로 녹아내린 완숙한 풍경의 공간으로 들어섭니다. 이곳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작품은 1977년에 제작된 작품입니다. 앞서 30살 시절에 나는 60세까지는 철저하게 회화의 기초 공부를 하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정말로 내가 그리고 싶은 대로 좀 더 자유롭게 그려보겠다던 자신과의 약속처럼 유영국 화백은 마침내 환갑을 맞이한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 자연과 인간, 그리고 화가 자신의 영혼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 심상추상의 세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기서 심상이란 눈에 보이는 사물을 그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떠오르는 영원한 이미지와 자연의 본질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랜 준비를 끝내고 마침내 진정한 예술적 자유를 마음껏 누리려던 그 순간, 예술가에게 가혹한 육체적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환갑이 되던 해인 1977년, 유영국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 증세로 쓰러져 가슴에 인공심장 박동기를 부착하는 대수술을 받게 됩니다. 이때부터 그의 남은 생애는 그야말로 잔인한 병마와의 고독하고 처절한 전쟁터였습니다. 그는 영면에 드는 순간까지 생사를 넘나드는 8번의 큰 수술을 묵묵히 치러내야 했고, 무려 37번에 달하는 장기적인 입퇴원을 반복하는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비운의 상황 속에서도 유영국은 단 결코 붓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숨이 가빠오는 절망적인 순간에도 그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집안에 마련된 자신만의 작은 작업실로 아침 9시가 되면 어김없이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6시가 될 때까지 꼿꼿한 자세로 의자에 앉아 전업직업 화가로서의 신성한 일상에 평생 동안 충실했습니다. 그는 몸이 부서져가는 순간에도 단 한 명의 조수도 두지 않았습니다. 커다란 화면에 미치를 하고 칼날 같은 직선을 긋고 두꺼운 물감을 펴 바르는 그 모든 육체적인 작업을 오직 자신의 늙고 병든 손으로 직접 제작했습니다. 캔버스와 정면으로 대면하여 추상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온몸으로 질문하고 또 실험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불행한 환경 속에서 젊은 나이에 요절한 천재 예술가들의 신화에 열광하곤 합니다. 하지만 유영국의 예술은 그런 극적인 신화와는 궤를 완전히 달리합니다. 그는 생로병사라는 인간이라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보편적이고 무거운 운명의 무게를 온전히 자신의 등으로 성실하게 견뎌냈습니다. 어떤 절망 속에서도 결코 자신의 순수한 예술 행위를 멈추지 않았던 평범하지만 눈물겹도록 엄숙한 삶의 태도를 통해 유영국의 후기 회화는 이전의 기하학적 추상보다 훨씬 더 깊고 아늑한 차원으로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1977년작 작품을 천천히 바라보십시오. 젊은 시절의 날카롭고 서슬퍼런 칼날 같던 직선들은 한결 부드러운 곡선으로 완화되었고, 자극적이고 강렬했던 색채들은 깊은 숲속의 그늘이나 고요한 밤하늘을 연상시키는 사색적이고 은은한 빛깔로 변화했습니다. 거대한 산과 대자연이 화가의 내면 안에서 마침내 하나가 되는 서정적인 풍경 속에는 고요한 평화와 기분 좋은 긴장감이 완벽한 저울질을 하듯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의 후기 작품들은 우리를 단순히 그림을 멀리서 바라보는 제3자의 시선에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마치 인생이라는 거대하고 험준한 산을 묵묵히 오르고 내리듯이 화면 속의 산과 내가 서로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며 하산의 노정을 함께 걸어가는 경험자의 자리로 우리를 따뜻하게 초대합니다. 5번째 이야기, 무한 너머의 세계, 마지막 숨결과 영원한 산. 이제 우리는 이번 특별 회고전의 가장 깊숙한 안쪽이자 유영국 예술의 찬란한 종착지인 마지막 전시실에 도착했습니다. 이 공간은 유영국 화백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절필작인 1999년 작작품, 그리고 그의 생애를 통틀어 가장 거대하고 웅장한 규모를 자랑하는 기념비적인 대작들인 1994년 작 산 레드와 같은 해에 제작된 산 블루를 함께 마주하는 경이로운 공간입니다. 처음과 끝이 부드럽게 연결되어 안과 밖의 구분이 사라지는 투비우스의 띠처럼 19살의 순수한 소년 유영국의 시각적 열망을 송두리째 사로잡았던 추상미술의 본질은 86세의 노인이 되어 육체의 한계로 더 이상 붓을 들 수 없어 부득이하게 절필을 선언할 때까지 단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그를 추동했습니다. 화가를 평생 동안 이토록 강인하게 움직이게 했던 순수한 힘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눈앞의 대작들을 보면 산과 물이 경계 없이 만나고 날카로운 선과 눈부신 색채가 하나로 녹아내리며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직관이 완벽하게 결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화가의 치열했던 삶과 고독했던 작업이 만나고 우리나라의 근대와 현대가 겹쳐진 그 신비로운 한가운데에 바로 유영국의 산이 우뚝 서 있습니다. 그의 화면 속 산은 세상의 모든 복잡한 형태들이 가장 단순하고 순수하게 응축되는 소실점이자 동시에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우주의 거대하고 무한한 세계를 향해 우리의 시선이 끝없이 확장되는 망실점이기도 합니다. 유영국 화백은 이 근대와 현대가 아름답게 포개지는 조형적 풍경 속으로 지금 우리를 친절하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의 산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은 화가의 과거뿐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 하루를 치열하게 살아내고 있는 우리 자신의 부단한 삶입니다. 그의 회화에는 세월을 이겨내고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단단하고 영원한 생명력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날 디지털 스크린이 세상을 뒤덮고 첨단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의 고유한 영역이라 믿었던 창작의 개념마저 송두리째 흔들어대는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즉 2026년의 오늘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왜 우리는 이 시대에 여전히 유영국이라는 고전적인 회화 앞에 서서 발걸음을 멈추는 것일까요? 그의 그림은 창작이란 진정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우리를 엄숙하게 호출합니다. 물감을 직접 섞고 캔버스의 거친 천 위에 온 힘을 다해 붓을 누르고 자신의 가슴속 인공심장 박동기가 뿜어내는 규칙적인 리듬에 맞추어 선을 긋던 그의 행위는 기계나 기술이 결코 대체할 수 없는 인간 영혼의 가장 순수한 흔적입니다. 특히 유영국의 후기 작업들이 머금고 있는 저 무한 너머를 향한 깊은 시선은 회화라는 가장 오래되고 고유한 예술 매체가 지닌 숭고함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완벽하게 증명해 보입니다. 그가 일평생 묵묵히 걸어간 끝에 발견해낸 자신만의 크고 깊은 산처럼 유영국의 위대한 작품들은 오늘도 가파른 세상 속에서 자신만의 소중한 산을 찾아 땀 흘려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따뜻하고 묵직한 응원의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층 로비 전시 입구에 정성스럽게 마련되어 있는 아카이브 코너를 소개해드립니다. 이 아카이브 공간은 이번 유영국 산은 내 안에 있다 전시로 들어가는 설레는 관문인 동시에 모든 작품을 감상하고 나온 관람객들이 그의 삶을 다시금 따뜻하게 추억하는 마지막 종착지이기도 한 아주 흥미로운 이중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유영국 화백의 파란만장했던 작품 세계와 인간적인 삶의 궤적을 텍스트로 친절하게 소개하는 상세한 연보를 만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그의 청년 시절 빛바랜 사진들과 그가 참여했던 역사적인 전시들의 옛날 신문 기사 스크랩, 그리고 지금은 쉽게 구하기 어려운 당대의 귀중한 관련 도록 등 다채로운 역사적 기록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아카이브 코너는 유물상자 유리창 너머로 박제된 기록을 멀리서 바라만 보아야 했던 기존의 차가운 전시 방식을 과감하게 탈피했습니다. 관람객 여러분이 직접 손으로 종이를 넘기며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원본을 똑같이 복제한 영인본의 방식으로 제작되어 자유롭게 공유되고 있습니다. 작품을 모두 보신 후 이곳에 잠시 머무르시며 유영국이 살다간 그 격동의 시대적 공기를 손끝으로 직접 만져보고 느껴보시는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본 전시에서는 관람객 여러분의 더욱 깊이 있는 감상을 돕기 위해 특별한 음성 안내 오디오 가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시장 현장에서는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손여름의 깊이 있고 서정적인 국문 목소리 해설을 유료로 대여하여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관람객과 영어 학습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 전문 내레이터 피터 빈트의 품격 있는 영문 목소리 해설도 함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술관에서의 감동을 집에서도 이어가고 싶으시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현장 가이드를 이용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이번 전시가 모두 종료된 이후에는 서울시립미술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 모든 고품격 오디오 가이드 콘텐츠를 대중에게 무료로 전면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유영국 화백이 일평생을 바쳐 지켜낸 순수한 추상의 산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단단한 생명력과 진정한 아름다움의 질서를 가득 채워가시는 성스럽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해설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